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순천향대 IoT 보안연구센터 김학용 교수님, 그리고 전기 전문 잡지 테크엠 강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하셔야죠. 자, 저희가 그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이제 김영롱 앵커가 다른 코너를 진행을 할 거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직설 진행할 텐데 이겨야 됩니다. 더 재밌게. 네, 더 좋고 더 유익한 내용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이것입니다. 집안 싸움 스마트홈. 정말 제목을 누가 지으셨는지 혹시 강진규 기자가 직접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굉장히 저는 그 집안 싸움이라고 하니까 일단 스마트홈이 가장 공략해야 될 것이 바로 집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일단은 네, 알게 됐고, 두 분이 워낙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아니시죠? 자, 먼저 그러면 스마트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스마트홈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생각해 봤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왠지 동생들이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동생들이요? 혹시 형제자매 있으세요? 저는 누나만 있습니다. 누나가 많이 시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교수님은요? 저는 오히려 제가 편해질 것 같은 게, 네. 뭐 저희 딸내미도 저한테 일을 시키고, 와이프도 저한테 시키고 그러는데, 제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저 아시는 분은 일단 비명을 지릅니다. 방에서, 그럼 동생이 놀라서 쫓아가요. 불 좀 꺼줘. 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스마트홈 기술이 물론 전 굉장히 단순하게 본 거긴 하지만 스마트홈 기술이 이제 동생들을 편하게 하면서 우리의 몸도 편하게 해주고 특히 가장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는 뭐 스마트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그 미래 기술들을 정말 총망라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주인공이 딱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 집에 왔어 한마디에 음악이 켜지고 조명이 들어오고, 그런데 음악이나 조명이 단순히 그냥 켜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명도 이 주인공이 있는 위치에서 켜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명이 켜지는 게 뭐 거실 불 켜고 화장실 불 꺼, 뭐 여기는 나중에 켜, 뭐 청기백기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우리 사용자 편의성을 굉장히 높인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우리가 명령어를 내렸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성 인식 기술. 이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예. 네, 현재 굉장히 계속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현재 음성 인식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대표적인 게 아마존의 에코라는 대화용 네. 스피커, 어. 그게 대표적일 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구글에서 구글 홈이라는 그런 제품도 출시했고요. 음. 국내에서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SK텔레콤에 네. 누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제품들이 있긴 있는데 네. 사실 얘네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 한 3, 4년 정도 전을 생각해 보면은 네. 핸드폰에서 먼저 시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구글 나우한테 얘기를 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별도의 디바이스로 옮겨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실험하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 노래 불러줘 했더니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노래가 4곡밖에 안 돼요. 예, 무한 반복됩니다, 계속. 예. 노래가 4곡밖에 안 돼갖고 그런 그 제품별 특징들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국내에 있는 SK텔레콤의 누구와 뭐 아마존의 에코 이런 것들이 다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략상의 어떤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에코라는 디바이스를 출시를 한 거는 네. 어떤 고객들한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차원보다는 네. 결국은 아마존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제품을 출시한 성격이 강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인터파크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그런 회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생필품들을 팔다 보니까 그걸 좀 더 편리하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PC에 들어가서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이제 말로 주문을 해도 됩니다. 어. 알렉사 뭐
기저귀 좀 사줘, 분유 좀 오, 주문해줘. 네네. 그럼 그냥 주문이 됩니다. 오. 굉장히 주문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교수님 오늘 뭐 준비하셨죠? 가져오신 게 있죠? 아, 예. 네. 제가 디바이스를 몇 개 들고 왔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스마트 버튼이라는 제품들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저희가 상표명을 미리 가리지 못했는데, 아이고 이걸 가릴 수가 없네. 네, 상표명을 가리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뭐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갑자기 기저귀가 필요해졌다. 네. 그때 이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은 네.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주문이 됩니다. 아, 불이 들어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주문이 잘 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현관 앞에 배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PC 쓰기도 힘드시고 네. 예, 외부에 쇼핑하러 가기도 힘드실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아, 거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예. 뒷부분이 자석입니다, 자석. 아, 예.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면 예, 맞습니다. 예, 갑자기 아기가 울기 전에 이거 딱 누르고 이제 바로 가서 예. 그러니까 또 아기 돌보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도 가능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이 제품은 뭐 아기 기저귀만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제품별로 버튼이 따로따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한 이제 뭐 사용자마다 필요한 제품들이 다를 수가 네네. 있잖아요. 그 제품을 처음에 한번 설정을 해놓게 되면 오. 그 제품을 주문할 수가 있고요. 한꺼번에 뭐 그 세 개의 제품까지 동시에 주문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유, 물 그리고 뭐 휴지 이렇게 예. 설정해 놓으면 이게 떨어졌을 때 버튼만 한 번 누르면 누르면 한꺼번에 세 개가 자동적으로. 굉장히 근데 간편해지는 거네요. 우리가 그거를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네.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음. 살 때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기기, 사물 인터넷 기기랑 홈쇼핑 이런 인터넷 쇼핑을 결합을 해가지고 진짜 말씀대로 간단하게 예. 이게 소비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반복적인 거는 굳이 홈쇼핑이 아니라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밤중에 치킨이나 야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네. 치킨 회사에서 이걸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 네.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 누르면 아, 이 굉장한 마케팅이네요. 네. 그러니까 버튼 하나씩만 동네에 있는 가정에다가 돌려준다면 예. 버튼만 누르면 바로 주문으로 그렇죠. 넘어가고. 예, 예. 이야,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네. 식당 같은 데서 뭐 대리기사를 호출할 때도 그냥 이거 한번 딱 눌러주면은 대리기사가 그 식당으로 와서 손님들 이렇게 뭐 바쁜 와중에 네. 그 주인들께서 이렇게 막 전화해서 네. 여기 뭐 기사님 좀 와주세요 이러기 좀 어렵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술 취해서 전화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예. 아, 여긴데요. 네, 잘 못 알아들으세요. 잘 못 와요. 예. 근데 버튼 한 번으로 좀 뭐 바로바로 대리기사님도 부를 수 그렇죠. 있고. 이 식당 주소까지 딱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네.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시 음성 인식으로 좀 넘어가요. 네. 에코 좀 들어봤고, 그런데 말씀하셨던 게 어차피 있는 음성 인식 기술들이 기기에 탑재된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애플 시리, 뭐 삼성의 S 보이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강진규 기자님은 저희랑 지금까지 음성 인식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몇 번 했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아직 인식률이 좀 낮다는 거였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테크엠에 나온 이야기를 좀 보니까 예전에 음성 인식률이 뭐 70%였더라면 지금은 95%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인식률은 확실히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경망 그 기법을 사용을 해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구글도 그렇고 네. 네이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계속 이제 그 음성 인식 기술을 향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예전에는 한 뭐 60% 70% 인식률이었다면 현재는 지금 90% 이상으로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사람이 느끼는 게 좀 다른 네. 것 같습니다. 전혀 90% 같은 느낌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번에 그 엑소브레인 기술에 참여를 했던 IT 업체가 한번 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솔트록스라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음성 인식률이 90% 이상이 돼서 그걸 이제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게 계속 이제
다 인식을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한 10번 하다가 한두 번 인식이 안 되니까 그때는 좀 느끼는 게 이거 아직도 인식률이 많이 그렇죠.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더구나 이게 음성인식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뭔가 이제 기능을 주문을 하고 네. 뭐 예를 들면 물품을 주문할 때 네. 그게 1, 2%라도 틀리면은 그 느끼는 입장에서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예를 들면 네. 물을 주문해서 음성인식 기능한테 나 물을 먹고 싶으니까 물 2병을 네. 주문을 해줘 했는데 만약 도착한 게 만약에 술이 2병이 도착했다고 한다면 네.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사람이 느끼는 거에서는 그게 그 1%의 실수라고 해도 느끼는 건 또 다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익숙하고 예, 그렇죠. 뭐 기계가 아직 100%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불만이 좀 더 많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예, 뭐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할 네. 테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디바이스들은 자기가 이해한 걸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그렇죠. 절차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식률이 뭐 이렇게 언론에 높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체감하기에 낮게 느껴지는 게 그 인식률이라는 건 영어에 대한 인식률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통 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 같은 경우는 한 95, 6% 정도가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 나와 있는 뭐 이제 그런 제품들이나 기술들은 한 지금 아직도 한 80%에서 90% 정도 사이.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 기술이 음성인식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기술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데이터 샘플이 좀 적습니다. 보통 이제 특정한 그 단어, 어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50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국내는 아직 이렇게 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50만 개는커녕 5만 개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인식률이 높아지는 게 인공지능 음성 인식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에서 최근에 이제 누구라는 제품을 네. 좀 저렴하게 출시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조금 저렴하게 출시함으로써 이용자 기반을 좀 확대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모으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데이터 샘플도 모으고 네.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지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서비스 종류들이 그렇죠. 구체화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 그럼 저희한테 돈 주고 기기를 줬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깎아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스마트홈으로 다시 갈게요. 예.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스마트홈 기술이 어떤 식으로 현재 국내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강진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기업별로? 예. 그러니까 뭐 모든 기업이 다 하고 네,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IT 쪽 관련된 IT 기업부터 통신사, 통신 3사, 건설사,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전제품 회사들 이런 데들 네. 모두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씩 방향성에 좀 차이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예 분양을 할 때 이 분양에 하는 그 프리미엄 서비스로 서비스 개념으로 아예 거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SK텔레콤과 협력을 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LG U+와 협력을 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넣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건설에서는 최근에 그 이제 분양 이제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SK텔레콤과 협력을 해서 가정 내에다가 아예 입주할 때부터 그 음성 인식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네. 이 분양을 하겠다는 거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예. 실제 아직 그 분양이 되진 않았죠. 근데 일부 서비스들은 지금 이제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보안 기능이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가전 제어 기능 같은 거, 그러니까 빌트인 가전에 대한 네네. 제어 기능이나 이런 거는 지금 확실히 뭐 이미 11월 달부터 분양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좀 이제 보다 고차원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할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강진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게 건설사들이 제각각 자신들이 뭐 따로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스마트홈 기술을 건물에 넣는다, 아파트에 넣는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제각각 다른 기술들을 넣고 있는 거죠. 뭐 어떤 표준화된 그런 거는 없는 상태죠. 예,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기업 표준에 네. 따르는 그런 이제 제품이나 솔루션을 집어넣는 성격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제 신축 아파트라 할지라도 네네. 거기에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를 갖다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왜냐하면 네. 만약에 이제 뭐 SK텔레콤이 네. 그 제공한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다른 디바이스, 뭐 LG U 플러스 네네. 향 디바이스를 가지고 오면은 서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혹은 이사 갔을 때도 사용하지 예, 못할 수도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을 예.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표준을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준화 기구들도 이제 여러 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각자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이제 표준을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아마 지금 이제 최근에 올 초에 OCF라고 해서 네. 스마트홈 쪽으로는 이제 좀 이제 표준화 기구가 단일화돼 가고 있는 이제 현상이거든요. 네. 그 표준이 좀 이제 힘을 얻게 된다라면 아마 다 그쪽으로 맞추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는 그렇고 예. 해외에서는 스마트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러니까는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게 교수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통신사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네. 다 같이 협력을 해야지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인공지능 아마존이나 구글홈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에 이제 그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선보였던 그런 홈쇼핑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엮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이나 이런 가전 회사들이랑도 네. 협력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가전 업체들도 그 미국에 있는 이런 기술 업체들과 되게 활발히 협력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러니까 이 기술을 연결을 해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 가전제품을 만든다고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만들어도 이걸 미국에서 쓸 수가 있어야 되니까 LG전자에서 만들어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최근 사례를 보면 이제 LG전자 같은 데서도 네. 이제 아마존과 협력을 하겠다고 이미 오.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네 쪽에서 이제 일단은 그 인공지능 그 음성 인식 알렉스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쓰는데 이제 차후에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더 많이 이 그 연계하는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실예를 좀 들어주세요. 해외에서 그 방금 말씀하셨던 LG와 아마존 같은 케이스가 사실 그거 하나만은 아닐 텐데.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예, 제가 교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생각나는 네. 사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퇴근길에 만약에 차로 네. 퇴근을 하는 경우죠. 네. 근데 요즘 같이 이제 추운 경우에는 뭐 미리 보일러를 계속 떼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퇴근하는 길에 보일러 틀어 차에서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집에 있는 보일러가 돌아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현대차라든지 뭐 포드나 BMW 같은 그런 차들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존 에코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차하고 집이 연결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주부분들은 이제 퇴근길에 뭐 밥에 네. 이제 밥이 될 수 있고 빨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밥은 쌀은 미리 씻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넣어놔야 되겠죠. 그런 맹점은 있네요. 예. 쌀을 씻어주지 못하는구나. 예.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은 게 네. 이제 즉석식품 시장이 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짧아요. 네. 즉석식품만 이제 뭐 냉장고에 넣는다면은 혹은 어떤 뭐 또 디바이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 요즘 거기다 뭐 넣는다면. 예,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뭐죠 소프트뱅크의 페퍼라는 홈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네. 걔 같은 경우는 이동도 하고요, 손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 정도는 이동도 할 수 있고 네. 뭔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걔네들이 이렇게 쌀 뜯어서 이렇게 밥을 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네. 뭐 그게 저는 머지않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가정용 로봇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그 로봇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MIT 교수가 또 소셜 로봇 지보라는 것도 네. 개발했고 2015년에 하스브로라는 완구 업체에서 애완 고양이도 또 로봇이 네. 나오기도 했고 홀로그램 로봇 게이트박스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네. 그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어떨까요? 뭐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연민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뭐 지보라든지 아니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페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앞에 이제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 같은 경우는 스피커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디스플레이 뒤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네. 사람들이 그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네. 그 내장 카메라가 사용자를 찍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이 사람 얼굴 표정만 보고서 네. 아, 이 사람 오늘 지금 피곤하구나, 좀 우울하구나 그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이 예. 지보죠. 예, 네. 지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지금 분위기가 사진 찍는 분위기다 하면은 그 모드로 돌아가는 거고요. 아 정말요? 예,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촬영해줘 그러면 이제 딱 촬영을 하는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을 하니까 제가 네. 목을 계속 이렇게 트는 거거든요. 아. 이제 뭐 그 에이서스라고 하는 대만의 그 노트북 같은 거 만드는 네네. 회사가 있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젠보라는 로봇을 네. 만들었습니다. 오. 걔도 이제 이동하는 서비스 로봇인데 네. 걔는 사람을 인식을 해서 제가 집에서 움직이면 저를 졸졸졸 강아지처럼 따라다닙니다. 아, 네.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네, 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저는 지금 저희 고개를 갸우뚱 하길래 저거는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 이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서 얼굴도 같이 움직이는 예. 진짜 현실적인 로봇이 예. 우리 생활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술력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일단 SK텔레콤에서 나왔던 누구라는 음성 인식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도 할 수 있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그걸로 사물 인터넷 집안에 있는 어떤 가전기기들을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 말고, 그 다른 대만도 그렇고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제가 취재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유럽 쪽에서 사이베슬론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인간을 보조하는 로봇에 대한 그 기술 그 경연 대회가 열렸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경철 교수님이 그쪽에 하셨었는데 네. 그 인터뷰를 하고 했었는데 근데 굉장히 그 우리나라 쪽에 이제 기술력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로봇이나 이런 쪽에. 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 이거를 좀 어떻게 그걸 더 부가 서비스를 만드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스마트홈에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보안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고 싶은 게 이 표준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생활에는 편리해진다라고 하지만 표준을 하나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해커가 누군가를 공략하기가 더 좋아지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뭐 충분히 그럴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통적인 방법이 네. 공개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이제 뭐 해커가 맘만 먹으면 좀 더 쉽게 뚫을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준안이 좀 빨리 자리 잡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저는. 근데 일단 아직은 그 보안에 대해서는 취약한 게 사실이긴 하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사실 이제 뭐 바깥에서 네. 와이파이를 쓰실 때 네.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보통 뭐 IP 네네.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많이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와이파이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스마트홈 가전, 스마트홈 디바이스들도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걸 그냥 열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0000이나 네. 1234 같은 예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많이 네. 쓰기 때문에 해커들이 그냥 한번 하다가 한번 접속 시도를 해봤는데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가지고 뭔가 보안 사고를 일으키는 일들이 지금 좀 그렇게 발생하고 분명히 이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지금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보안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뭐 일단 뭐 이제 사용자들이 무조건 그 제품을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그러니까 네. 제품을 등록한 다음에는 네. 비밀번호를 뭐 강제적으로 바꾸게 한다든지 네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사용자의 그 어떤 디바이스 이용 패턴을 네.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집주인이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한 건지 그걸 알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침에 9시 이전에 집을 나가고 저녁에 6시 이후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저희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문을 열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뭔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알람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 차원, 프로세스적인 차원에서 보안 이슈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안에 대해서 혹시 강진규 기자도 예. 하실 이야기가 좀 예.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네네.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재미니까 그 다리미는 다 쓰잖아요. 네네. 가정에서. 네. 그런데 그 한번 그 중국 쪽에서 이걸 시연을 했던 사안인데 네. 다리미에다가 이렇게 약간의 통신칩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네. 그걸 몰래 이제 해서 그걸 들여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리미를 그런 가정에서 사와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다리미를 쓰는데 그럼 그 통신칩이 이제 그거를 찾는다는 거죠. 무선을 찾아가지고. 근데 지금 스마트홈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연결이 되면은 그 순간 거기서 이제 악성 코드를 뭐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오. 그런 데로 이제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이게 진짜 그 위험할 수도 있겠다. 단순히 이게 보안 문제라는 게 네.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스마트홈에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보안 업체들도 준비를 하고는 있겠죠. 아, 예, 당연히 준비는 하고 있죠. 있겠지만 예. 항상 그 문제는 사실 우리가 준비했던 것 이상에서 좀 터지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버튼을 이용해서 하는 좀 물리적인 단순한 스마트홈부터 해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뭔가를 조절할 수 있고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스마트홈 기술을 좀 들어봤는데 미래에 열리게 될 스마트홈 기술들 뭐 아직까지 우리가 접하지 못한 기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네. 스마트홈이나 사물 인터넷이 지향하는 바가 네. 사람의 관여를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즉 인공지능이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이 원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네.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단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제품 중에 구글의 네스트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네. 그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뭐 밤중에 한 10시에 온도 조절기를 그 보일러를 켜고요. 네. 온도를 뭐 24도로 맞췄다. 아침에 7시에 껐다. 네. 그걸 한 1, 2주일 정도만 반복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온도 조절기가 그걸 학습을 합니다. 오. 우리 집주인은 요때 켜고 네. 온도를 이 정도로 맞추는구나. 네. 그걸 이제 해서 그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켜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네, 나가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네. 그 이제 만약에 딱 일계보를 보니까 오늘 밤엔 굉장히 추워질 것 같다. 네. 그럼 얘가 밤중에 난방을 좀 더 해줍니다. 아. 춥지 않도록 이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가능해지고요. 네. 뭐 만약에 이제 아까 저기 들어오기 전에 집에서 파티를 많이 하실 것 같다는 거. 네. 네. 파티를 하면 집이 굉장히 후끈후끈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런 경우는 24도를 맞춰도 얘가 알아서. 이제 집에서 들리는 목소리나 그 얼굴 개수, 사람 수를 확인을 해서 스마트홈 기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네. 그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홈이 되면은 보험회사가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 네. 그렇게 될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스마트홈이 되면은 집에서 일어나는 화재도 확실히 줄어들고 네. 뭐 교수님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도둑이 침입하거나 했을 때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바로바로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보험회사에서 치러야 되는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그 스마트홈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험회사가 오히려 뭐 스마트 기기를 이 고객의 집에 넣어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그 연계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전망을 하시죠. 네네.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요. 아, 예. 네네. 아까 그 네스트라는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가 예. 그 연기 감지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까 했는데 네네. 화재 보험 쪽에서 그걸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자들한테 그걸 나눠주고요. 예. 네. 연기가 감지가 되면은 소방서한테 신고를 해주는 거죠. 자동적으로. 네, 그러면은 네. 집이 전소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조금만 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타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낮아지니까 네. 그 디바이스를 나눠줘도 그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예. 네. 또 이제 건강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지금 차고 왔는데 네네. 이런 스마트 밴드를 무상으로 네. 나눠줍니다. 아. 그래놓고 이거 나눠줘도 운동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이걸 사서 네. 지금 한 1년 반을 차고 다니는데 살이 안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네. 그 건강보험 회사들은 그 용돈을 주는 거죠. 너 오늘 10,000보를 걸으면 $1를 줄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용돈을 줘가면서 운동을 시킵니다. 이야.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큰 돈 아니지만 그렇죠. 운동하다 보면 건강해질 거고 네. 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질 거고. 그 1달러로 나중에 또 정크푸드 사 먹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다. 아무튼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스마트홈 기술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산업에까지도 영향을 적용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씩 스마트홈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기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교수님 이야기 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봤지만 네. 진짜 뭐 건설사들이 이미 다 이제 스마트홈 기능을 넣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가전 업체들도 스마트 기능을 넣고 뭐 네. 통신사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홈 기능 그러니까 IoT 기능들은 이제 이미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갖고서는 이제 어떻게 또 기능을 더 좋은 기능을 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스마트홈은 이제 필수를 넘어서 이제 그 더 어떤 더 좋은 기능이 들어가느냐 그게 네. 더 중요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의를 더 제공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은요? 네, 저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네네. 결국은 그냥 단순하게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아까 보험 사례라든지 여러 사례들처럼 실생활에 있는 서비스하고 디바이스를 연계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스마트홈이 잘 돼야지 네. 결국은 이제 사물인터넷 시장도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 싸움이라고 했던 거였군요. 그렇죠. 일단 집안에 있는 그 스마트홈을 잡아야 우리가 실생활의 모든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사물 인터넷까지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은 김학용 교수님 그리고 강진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